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원복입니다. 네, 제가 이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만화를 시작한 것이 81년이니까 벌써 거의 40년이 됐네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개정판도 만들고 업그레이드 만들고 오면서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쓰고 또 여러분들이 전달을 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가 세상이 격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격변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처럼 격변하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쭉 여러분한테 드릴 이야기들은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나라들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의 첫 번째 그룹은요, 그 국민 국가들, 다시 얘기해서 민족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개의 나라 한 6개 나라를 다루고, 그 두 번째는 아마 임시방편으로 종합국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국적인 성격을 가졌던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제국이 있었죠. 그다음 미국은 제국은 아니었지만 복합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뭐 일본도 일본 제국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 이런 식으로 하나의 종합국가 그룹하고 하나의 민족국가 그룹하고 두 그룹으로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드릴 그 이야기의 내용은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격변하는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그리고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는 세상도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 나라가 변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예로, 프랑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상당히 여러 가지 명품도 생각날 거고 향수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프랑스 그러면 세계적으로 에스프리의 나라. 에스프리가 뭐니까 반짝반짝반짝하는 인간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에 강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에스프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프랑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프랑스는 대번에 떠오른 것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위대한 장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나라. 그래서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얘기할 때 라 그랑드 나시옹, 위대한 국가, 이런 말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모든 이념의 선진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념은 이 나라에서 출발을 했던가, 이 나라에서 실험을 했던가, 이 나라에서 실현을 했던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겪었죠. 그래서 프랑스 그러면 이데올로지, 그러니까 이념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프랑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예술이죠.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서 뭐 밀로의 비너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건 이태리 그림이지만은 그래도 루브르 박물관이 있으니까 예술의 나라. 이렇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또는 열린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 프랑스의 혁명의 이념이 뭡니까? 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 그것은 자유, 평등, 박애. 이 정신이 있고, 그런 만큼 이 프랑스는 열린 자유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렸다는 얘기죠. 자유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로 열려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의 꿈과 같이 들리는 그런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근데 그 프랑스의 전성시대가 언제냐?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1789년부터 1989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89년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의미는 시민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그 해입니다. 1989년은 무슨 해냐? 바로 동구권이 무너지게 죠.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이때는 이 두 개의 초대 강국이 있었던 나라, 이 세 개가 이제 미국의 하나의 그 초강대국이 되고, 말하자면 그 중간에서 제3세계 중심이 됐던 프랑스의 의미도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1789년부터
1989년까지 이 200년간을 프랑스의 전성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게 프랑스가 어떤 나라이고 또 어떻게 변해가는가 한번 살펴보면 흥미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대통령이 사르코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 계통인데 프랑스 대통령을 했어요. 그 사르코지 대통령 부인이 카롤라 브룬이라고 해서 유명한 가수이자 미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당시 현직 대통령 영부인의 그 누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국가원수 모독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 와이프 이쁘지 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만큼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또 한 가지는 그 전 대통령이 올랑드 대통령입니다. 올랑드. 이 올랑드 대통령의 부인은 아니고 전 여자친구가 누구냐니까 세골렌 로얄이라고 하는 사회당 당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올랑드도 같은 사회당 당수였는데 이 여자친구, 그러니까 세골렌 로얄이 먼저 대선에 도전을 해가지고 사르코지한테 나중에 패배를 했죠. 그 다음 대선에서 올랑드하고 사르코지하고 붙어가지고 올랑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로얄이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는 그 정치적인 동지이자 연인이었죠. 근데 이 37년이나 된 그 옛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연인을 갖다가 결혼을 안 했어요. 엘리제궁에 모셔놨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통령이, 올랑드 대통령이 검은 헬멧을 뜨고 오토바이를 타고 숨겨놓은 다른 연인한테 가는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프랑스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떠드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누구를 비난했냐니까 올랑드 대통령을 비난한 게 아니라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는 거죠. Président, en fin de compte, et une autre compagne, ça me choque vraiment. Qu'il y ait une liaison extra-conjugale, ça me choque. Mais ça ne doit pas empiéter sur la vie politique. 그만큼 사생활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그런 나라가 또 프랑스예요. 그만큼 이 나라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너그러운 나라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나라죠. 자, 그렇다면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성격을 결정짓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심볼이 있죠. 프랑스의 상징은 닭입니다. 잘 아시겠죠? 코크라고 하죠. 코크. 닭이라고 그러는데 왜 닭이냐? 1500년대 프랑스에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위그노라고 하는 신교도하고 카톨릭 교도들하고 종교전쟁이 붙었습니다. 위그노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전쟁이 몇십 년 동안 계속돼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전 국토가 피폐해버렸어요. 그때 이제 낭뜨 칙령에 의해가지고 이 종교 전쟁을 정식시키고 이 임금이 전국 순시를 도는데 쭉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래서 그 재무대신을 불러가지고 여보게 어떻게 하든 간에 적어도 일요일에만은 백성들의 냄비 속에 닭이 들어가 있도록 하게. 닭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게. 그때부터 닭은 프랑스 국민의 상징이고 지금도 전통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일요일 날 닭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닭이 전국적인 하나의 그 상징이고 프랑스가 그러면 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저것이 바로 그 프랑스 축구협회 그 깃발이고 바로 그 유니폼에도 여기 반드시 닭이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닭은 프랑스의 상징이에요. 또 하나의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자랑인데요. 만화입니다. 이 만화 산업이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이 1975년에 그 파리에 처음을 갔는데 제일 큰 서점에 맨 한복판에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미 이 아스트릭스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이 만화가 프랑스 국민들의 자랑이자 자존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미국에 미키마우스가 있듯이 우리 프랑스에는 아스트릭스가 있다. 그래서 지금 파리 근교에 있는데 거기가 뭐가 있느냐니까 그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아스트릭스 랜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인들의 아스트릭스에 대한 긍지가 커요. 그리고 햄버거집에 맥도날드 뭐 버거킹 등이 있는데 아스트릭스 버거라는 게 있어요. 비록 많아지만 아스트릭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은 프랑스 문화의 자존심입니다.
그 정도로 만화에 대한 그 자존심, 그러니까 그 프랑스를 상징 짓는 것이 닭과 아스트락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본론은 세 번째 상징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마리안느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순자, 영자, 지금은 그런 이름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흔한 일반적인 여성 이름인데 이 인물의 가상의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가상의 인물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그 들라크로와의 자유의 여신 아시죠?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슴을 드러내고 프랑스 깃발을 들고 시체 위를 넘어서 전진하고 있는 저것은 1789년에 그 혁명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1830년 혁명.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르봉 왕조의 왕인 그 샤를 10세를 쫓아낸 그 혁명 때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여성의 이름이 프랑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마리안느입니다. 그래서 마리안느 그러면 자유의 여신, 그리고 프랑스의 상징, 그리고 자유 억압과 그리고 이게 폭정에서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마리안느가 쏘고 있는 모자가 있습니다. 이 모자 이름이 프리기아 모자라고 그래요. 프리기아 모자라는 것이 뭐냐면 혁명 당시에도 썼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억압에 대한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 바로 이 모자입니다. 들라크로와의 그림에 나오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에 이 모자가 등장하는 이유도 해방과 자유의 상징으로서 이 프리기아 모자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프리기아 모자라는 것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라 그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압제와 억압에서 해방된 나라들의 상징으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니카라과 국기, 파라과이 국기에도 그 모자가 나오고 그리고 1840년까지 아르헨티나 국기에도 이 프리기아 모자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상원의원의 문장에도 저 프리기아 모자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이 프리기아 모자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쿠바의 국장, 볼리비아의 국장, 아르헨티나의 국장, 콜롬비아의 국장, 니카라과의 국장 이런 식으로 이 프리기아의 모자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재밌는 나라인 것이 이 마리안느가 가상인물인데 실존 인물을 몇 년에 한 번씩 마리안느로 지정해서 그 사람의 흉상을 만들어서 전국의 관공서에 세워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에게 자유와 어떤 해방의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거기에 마리안느를 뽑힌다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죠. 마리안느. 그러니까 국가의 상징으로 뽑히는 여성이니까. 그리고 뭔가 선진적인 그런 사상면에서 그다음에 문화면에서 미모면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그 프랑스의 이상형인 여성. 바로 이 사람을 마리안느라고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의 흉상을 만들어서 실존 인물을 전국 관공서에게 세우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1972년에는 그러니까 미셸 모르간이라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7, 8년에는 미레이 마티우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그 다음에 85년에는 까트린 드누에브, 이거 아시는 분들 맞죠? 그 다음에 89년에는 이네스트 프라스네라고 하는 바로 그 유명한 배우. 그 다음에는 뭐 모델, 그 다음에는 뭐 소피 마르소까지도 이 마리안느의 모델에서 전시가 됐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1968년에 마리안느의 모델이 바로 브리지트 바르드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브리지트 바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연배가 한 40대 이상 된 분들은 브리지트 바르드면 비비 그래가지고선 그 아름다운 프랑스의 상징적인 여성 그리고 60년대 최고의 미인 그리고 60년대 당시 가장 세계에서 사진을 많이 찍힌 여성 그만큼 유명했던 여성입니다. 미의 상징이자 지성의 상징. 그래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렇게 쭉 얘기했듯이 나폴레옹과 함께 이념의 나라고 자유의 나라고 평등 박애의 나라고 뭐 이성과 지성의 나라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겸하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안느라는 얘기죠.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최초의 라이시즘, 정종 분리. 정종 분리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철저한 나라가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이 프랑스입니다. 이 정종 분리가 시작된 이유가 이게 프랑스의 세계급이 제일 처음에 성직자,
그다음에 귀족, 그다음에 부르주아인데 제일 미워했던 게 성직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너무 힘이 세니까 이것은 떼어놔야 되겠다 해서 정정부리를 처음 실시한 나라가 돼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때는 그 교회에 종을 녹여가지고 그 농기구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수나 성모 마리아상 때려부시고서는 그 그리스 로마의 나체 조각상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 정정분리의 원칙을 들어가지고선 아랍 여성들에게 히잡을 못 쓰게 하고 차도를 못 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것은 문화의 차이이지 정정분리는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남의 나라까지 그걸 강요하는지 그것은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프랑스 한나라가 참 놀라운 것이 그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벌어졌는데 그보다 46년 전인 1871년에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보불 전쟁이라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프로테스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지잖아요. 프랑스가 져서 프랑스의 제2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때 들어선 것이 이제 공화정이 들어섰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엉터리 정부는 못 믿겠다 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뭉쳐가지고 세운 정권이 파리 코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리 코민.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정정분리국가,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수립국가,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시민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뭐 생디칼리즘이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죠. 파시즘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거나 실행되었거나 또 거기서 비롯되었거나 등등 이런 대단한 선진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세계의 배꼽이라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레타 세모아 그게 뭐냐면 짐이 곧 국가이라는 그런 자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의 절대 왕정에서 시민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나라가 바로 이 나라죠. 브리또 바로도 얘기를 되돌아가서 그렇게 그 브리또 바로도가 68년도에는 어떤 위상이었느냐면은 우선 모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해방운동의 선두주자였어요. 그 다음에 동물 보호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개고기 먹는다고 비난하던 그 얘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그래서 프랑스의 상징인 마리안느. 전위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의 상징이라서 심지어는 이 브리지트 바르도의 동상이 리우데자네이루까지 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 흠모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여성이 어떻게 요즘엔 지내고 있을까? 최근에 80대가 넘어서 등장했는데 이 여성이 어떻게 변했느냐?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변해도 너무 변한 거예요. 외모가 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머릿속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반이슬람 운동가, 이슬람에 대한 반대, 반동성연애 운동가, 그 다음에는 반유럽연합 운동가, 그리고 반국경 개방, 국경 다 닫자는 얘기죠. 그리고 반다문화, 반다민족 공존,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열렬한 극우 정당, 내셔널 프론트, 민족전선의 거기 핵심 당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이 프랑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유럽이란 이 대륙이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 특히 그렇게 한참 여유 있고 너그럽고 관대했던 유럽이 더구나 코로나가 덮친 다음에는 더욱더 심해졌지만은 2000년 들어와서부터 그 다음에 2010년대 들어와서 시리아 난민들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 점점 더 보수화되고 극우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극우 중에서도 극단적인 극우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가 변했고 그 다음에 유럽이 변했고 유럽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래서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세계만 그 세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터키, 헝가리, 폴란드 이런 유럽과 연관된 나라들이 전부 이런 극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돌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때 브리지트 바르도 신드롬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2015년, 16년경에 유행했던 말인데 근데 이러한 브리지트 바르도 신드롬이 지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일본도 그렇죠.
지금 이제 스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게 아베 정권의 연장 아닙니까? 그게 극우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오늘날의 이러한 그 이 유럽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극우화 현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포와 불안입니다. 여기서 안으로 사귀어야 될 불안과 공포를 갖다가 증오와 분노로서 누구를 지정해서 그것을 그 해소를 한다 그거죠. 그것이 아랍인이 되고 그리고 이민족이 되고 그 타문화가 되고 다른 종교가 되고 그런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거침없이 터져나온 것이 2020년대 세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다가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비접촉, 거리두기가 더 이거 일반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무경화 현상이라는 것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 이게 쉽게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2010년대부터 이 극우 정당이 약진하기 시작했는데 유럽의 극우 정당의 등장이라는 것이 전부 강령이 똑같아요. 강령과 목표가 뭐냐면 반유럽연합. 그러니까 같이 살지 말자 이거예요. 반외국인, 그다음에 반다문화, 그다음에 반글로벌화, 그리고 반국경개방. 그런가 하면 또 일본에서는 혐한 사상, 반준 사상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반목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이 반목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지금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오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극우화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위험한 현상을 코로나가 제공하고 있죠.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시작됐는데 2차 대전이 그것 때문에 1차 대전이 그것 때문에 빨리 끝났어요, 사실은. 그게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위기와 공황이죠. 진짜 꼭 100년 만에 오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쭉 돼가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실업이 늘겠죠, 실업자가. 실업이 늘면은 소비가 위축되지.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면 사회적 혼란과 공포가 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정부가 강해지는 것이고 정부 권한이 그다음에 명령권, 비상조치권을 발동하면서부터 민주주의가 이게 위축되면서부터 이 권력이 폭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 그 지금 짜르하고 뭐가 다릅니까? 완전 짜르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중국 천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중국 천자하고. 그다음에 이 터키의 에르도안. 옛날 술탄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면 북한의 김정은. 이 김정은 그 위원장 이 사람은 그 조선시대 왕조하고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지는 이러한 현상의 특징이라는 것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차이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차이를 차별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갈등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과거에 수동적인 대중들이 이제는 능동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든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다가 이제는 SNS를 통해 가지고 전부 내가 주인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SNS라든가 그걸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된 개인들이 참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본물처럼 자기의 그 의견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시대에 넘치는 정보에다가 가짜 뉴스도 범람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세상의 주인인 개개인이 그 능동적으로 분노와 증오의 대열에 동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대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지금인데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자면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올바른 미래의 틀을 잡으려면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먼 나라 이웃 나라로 하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2개 시즌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즌 1에서는 그 서유럽의 국민국가를 다루고 6개 국가를 다루고 시즌 2에서는 세계 종합국가 그런 말은 없죠. 종합국가라는 말은 없지만은 과거의 제국들이나 제국의 성격을 띤 나라들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오스만 제국 뭐 이런 그런 나라들을 통틀어 가지고 6개를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